동인도 회사. 오늘날의 우리는 동인도 회사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영국을 떠올리곤 하지만 사실 대항해 시대에는 영국 말고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동인도 회사라는 이름으로 해외 팽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한 발 더 앞서 전성기를 누렸던 네덜란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네덜란드 땅이 16세기까지도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다가 1648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독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뒤늦게 공식적인 독립국가로 존재를 인정받은 네덜란드는 어떻게 잉글랜드나 프랑스보다도 한 발 앞서 해외 팽창을 추진하고 전성기를 누렸을까요? 사실 네덜란드의 해외 식민지 획득은 네덜란드가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스페인 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펠리페 2세의 영토는 스페인은 물론이고 지금의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부, 아메리카 대륙 중남부, 그리고 동남부 아시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펠리페 2세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펠리페 2세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해본다면 당시 스페인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적인 국가를 다스리고 있던 펠리페 2세는 온 세상조차 충분하지 않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팽창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에 살던 일부 사람들은 점차 펠리페 2세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종교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강한 가톨릭 중심의 정책을 펼쳤던 펠리페 2세가 현지 개신교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억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북쪽 7개 지역이 1581년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스페인 왕에 비하면 우리는 코끼리와 싸우는 쥐에 불과했다 라고 기억했을 정도로 힘의 차이가 났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미 이때부터 네덜란드는 생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1585년 스페인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란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봉기를 진압하고자 안트베르펜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당시 안트베르펜은 상업적으로 유럽 북서쪽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는데 스페인은 이 도시를 재정복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경제 봉쇄를 선택했습니다. 바닷가로 나아가는 경로는 차단되었고 도시로 향하는 대부분의 보급도 끊겼습니다. 이런 봉쇄 정책은 정근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이주를 야기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안트베르펜을 떠나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향했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공업자와 같은 기술자와 상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암스테르담은 파리와 런던에 이어 서유럽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펠리페 2세는 이 무렵 잉글랜드에게도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1588년 그 유명한 무적함대, 즉 아르마다를 구성했지만 별소득 없이 피해만 입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상인들은 스페인의 함대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바로 이때 해외로 나갈 기회를 엿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주된 관심은 아메리카보다는 아시아로 향해 있었는데 문제는 희망봉을 돌아 동남아시아로 가는 항해 과정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 극비로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얀 하위언이라는 네덜란드 상인이었습니다. 전쟁 이전에 인도 고아 지역의 대주교였던 포르투갈인의 서기로 일하면서 이 루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를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에게 공유해줬고 이들은 1595년 4척의 배를 파견했습니다. 1595년 4월 출발한 이 배들은 알려준 루트대로 항해한 후 다음해 6월 자바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처음 도전한 것이었기에 249명 중 89명만이 살아오는 데 성공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게다가 가지고 온 상품의 값도 여행 비용을 간신히 상쇄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상처뿐인 성공처럼 보였지만 네덜란드가 계속 해외로의 팽창을 추진한 것에는 역시 스페인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펠리페 3세가 여전히 전쟁 중이었던 네덜란드와 관련된 모든 상품의 유통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교역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598년에는 22척의 배가 아시아로 향했고 1601년에는 65척의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문제는 여러 상인 그룹들이 독자적으로 선박을 갖추고 항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중요한 상품이었던 후추를 찾아 나섰는데 일관성 있는 계획 없이 너도 후추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1602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약 1800명의 네덜란드 시민들이 설립을 위한 자본 투자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근대적인 주식회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긴 했지만 동인도 회사는 동시에 정부의 위임을 받아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이 통제하고 있던 거점지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동인도 회사의 배들은 대포로 무장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1605년에는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있던 지금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말루쿠 제도의 거점지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스리랑카와 인도의 여러 항구들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들에는 현지인과 네덜란드인 뿐만 아니라 중국, 오스만 트루크 등 세계 전역에서 상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각종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1609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동인도 회사에게 현지에서 동맹을 맺고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의 책임자 중 한 명은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무역을 진행할 수 없으며 무역을 진행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대항해 시대 때 무역과 전쟁이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엮여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동인도 회사 내에서 비교적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던 이들은 현지에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민족이라는 악평을 듣고 있다고 불평했지만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적들을 그냥 보내주지 마라, 신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경쟁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포르투갈과 다른 유럽 경쟁자들을 인도네시아 섬들에서 몰아냈고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이때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정부들에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게 향신료와 관련된 무역의 독점권을 부여하라고 강제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몰래 다른 세력과의 무역을 추진하는 이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621년에는 반다 제도의 상인들이 잉글랜드 상인들에게 육두구를 판매했는데 당시 육두구는 유럽에서 금보다도 비싼 값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는 이 정보를 입수한 후 현지의 말과 사원들을 가차없이 파괴했고 현지인 15,000명 중 1,000명 정도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정책을 통해 네덜란드는 이후 150년 가까이 육두구 무역에 관한 독점권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무역하기를 거부하자 80여 척의 배를 중국 해안에서 침몰시키기도 했는데, 당시 중국의 기록은 중국인들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행각에 얼마나 질려버렸는지 잘 보여줍니다. 빨간 머리를 가진 야만인인 네덜란드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며 거친 풍습을 가지고 있다. 소유욕이 강하고 값비싼 상품에 연관된 무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영리하며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네덜란드에게는 어떠한 나라도 너무 멀지 않다. 그러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경쟁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의 반발은 큰 문제가 되었는데 스페인과 계속 독립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스페인의 경쟁자인 잉글랜드의 도움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잉글랜드가 반발하자 당시 동인도 회사의 책임자였던 얀 피에테르손 코엔이라는 인물을 소환하고 다시 아시아로 떠나는 것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이 몰래 출국해 동남아시아에 다시 도착했고 현지에서 회사의 권력을 다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경한 정책을 다시 추진했는데 이는 대항해 시대 동인도 회사가 일종의 국가 안의 국가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런 식의 정책을 통해 17세기 중반 계속해서 거점지들을 확대해 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1663년에는 인도 남서쪽 해안의 고치까지 점령했는데 이 도시는 1500년 포르투갈이 유럽 최초로 요새를 건설했을 정도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한 네덜란드의 해외 팽창 과정을 살펴보면 전성기를 맞이한 후 팽창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모든 무역로가 봉쇄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항해 루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네덜란드 역사에서 다시 없을 전성기로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역사의 진행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 감탄하게 됩니다.